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현상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다주택을 보유한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많아서 이들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기는 한 거냐 하는 진정성 부분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전 지역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지난 2017년 1월 저희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진짜 집은 어디인가 라는 취지의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사례가 충남 공주부여 청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약 56평 규모의 아파트는 본인 소유로, 그리고 지역구인 공주에서는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약 60평 규모의 아파트와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약 26평 규모의 아파트,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박병석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의원들의 사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가 진짜 이들의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회의원은 반드시 자신의 지역구에 주소지를 두고 살아야 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묻고 싶었던 점은 과연 이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를 그만두더라도 지역에서 계속 머무를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의 이런 속내를 지역 유권자들도 자신의 대표를 뽑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마치 대전, 충남이 근거지이고 서울 집은 국회의원 활동을 하기 위한 곳일 뿐이다 라는 식의 설명은 어찌 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상당수의 우리 지역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지역에서 시장이나 도지사, 그리고 다선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들 대부분은요, 정치를 그만둔 뒤 대전이나 충남을 떠나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월 방송이 올라간 직후 박병석 의원실에서는 해당 방송에 출연했던 기초의원에게 방송 녹취록과 함께 박 의원은 절대 투기 목적도 없고 또 대전에도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 박병석 의장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그때 당시 일개 팟캐스트 방송 제작자에게 당시 5선 국회의원이 보낸 강력한 메시지가 정말 무색해지는 것 같아 더욱 허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 의장 측 말대로라면 박 의장은 지난 2015년 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구입 전까지 대전에는 본인이 보유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40년간 실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집이 어디냐?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 2006년 당시 박병석 의원은 재산으로 총 16억 5,097만 원을 신고했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지금 그 재산은 49억 1,577만 원으로 무려 32억 6,480만 원이나 증가했는데요. 이는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매해 2억 3천만 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그런 그가 20년 넘게 자신을 뽑아준 대전을 떠날 조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헛헛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우리 민족의 대표 민요 아리랑의 한 구절을 박병석 의장님을 위해 띄워드립니다. 가서
PD의 진심 어린 노래 선물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요즘 뭔일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충청투데이 최윤석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대전 지역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현재 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얼마 전 박원순 시장의 그런 안타까운 그 소식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좀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이 순간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서 저 또한 좀 개인적으로는 정말 씁쓸하고 우울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일은 해야겠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대전에서는 어떤 소식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됐을까요? 지금 국민청원회 허태정 시장의 그런 안일한 코로나 행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급속도로 좀 동의를 얻고 있어요. 네. 9일 기준에 3,500만 명, 죄송합니다. 3,500만 명이요? 네. 기자님의 개인적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 네. 3,500명. 3,500명의 동의를 얻고 있고요. 이번 주 주말 지나면 4,000명은 거뜬히 넘을 거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거의 매일 뭐 그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현재 그 코로나19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많은 비판이 있어서 동선 공개가 좀 구체적이게 변하긴 했는데 사실 확진 판정 이후에 동선 공개까지의 그 시간이 텀이 너무 길고요, 아직도. 네. 그리고 그게 시간대별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장소별로 공개가 돼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누락되는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아직도. 맞아요. 저도 대전시 홈페이지에 간혹 그 문자 알림 오기 전에도 들어가는데요. 좀 의아스러운 거는 그 재난 문자가 오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접속을 많이 하니까 좀 접속이 지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재난 문자 오기 전에 이미 자료 업데이트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료 업데이트 시점도 발생 시점보다 좀 편차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재난 문자를 보내는 시점도 좀 이렇게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 10일 오전에 공개된 확진자 순서만 봐도 출퇴근 경로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사이사이의 이동 반경들은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어요. 하루에 한 군데 정도밖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곳을 가려면 집에서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축지법을 쓰진 않았을 거고. 네, 그렇죠. 초능력이 있지 않은 한 그런 상세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시민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익명 처리한 그런 동선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취자라서 뭐 이게 뭐 조사 불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뭐하러 올린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논란의 중심이죠. 144번 확진자. 이 144번 확진자가 40대인데요. 만취자로 검사를 받으러 왔대요. 코로나 검사를. 근데 그 마취 정도는 사실 그 현장에 있지 않은 한 어느 정도인지 추측이 좀 어렵지만 전혀 소통 자체가 안 되고 가해 침이나 뭐 그런 그런 폭행 행위까지도 이제 강압적으로 좀 나와서 그 주변의 환자들이나 그런 그 보건원 당국의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합니다. 네, 차라리 이런 만취자가 있으면은 그 술 깬 다음에 차근차근 물어봐서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그거를 만취라 뭐 불가하다 이런 거를 좀 올릴 필요가 있는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실제 그 우선순위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된 그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하루는 이제 저희 회사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112번 확진자 때였어요. 그 112번 확진자가 그 중구 대흥동의 뭐 식당을 다녀갔는데
시에서 일단 확진 판정이 되면 동선 경로에 이제 모르는 업장에 먼저 전화를 해서 그 영업 중지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공개를 해야 사실 업장이 문을 닫아야 이제 손님을 한 명이라도 안 받잖아요. 우리. 그렇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죠. 그렇죠.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인지를 해야 손님이 그 업장이. 근데 이제 시에서는 동선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업체에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 사업주분들이 동선 공개된 걸 보고 우리 내가게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사실 인지를 한 거예요. 근데 동선 공개까지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텀이. 그렇죠. 그동안 이제 그 사업주분들은 운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막 분노를 하시면서 그럼 그동안 내가 이제 영업을 했는데 그 방역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많은 그 확률이 높아졌지 않냐라고 막 분노를 표시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말로는 막 선제적 조치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 실제 하는 거를 보면은 천동초등학교 관련해서도 제가 대전시에 몇 차례 취재해서 전화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보건 그 방역상 그런 전수조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담당자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제서야 결국 전수조사를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아직도 좀 상황 파악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대전시도 그렇고 대전시 교육청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분들 좀 더 잘해야 하고 차별 없는 그런 확진자 동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광주나 전남은 지금 격상을 시켰잖아요, 2단계로. 대전도 그 추가 확진세가 퍼진 이후에 100명 가까이나 확 늘어난 거니까 급속도로 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은 그 장대교차로 관련된 이야기라고요? 네, 이게 장대교차로 문제는 사실 수년 전부터 얘기가 지역사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그런 현안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게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우선 잠깐만요, 기자님. 이 장대교차로라는 곳이 어느 구간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가 정확히 유성다들목을 기점으로 유성 도심과 그 충남 공주 방향으로 갈리는 T자형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세종이랑 유성 그 노을지구를 잇는 북유성대로가 월드컵 내거리를 지나서 월드컵대로 합류하는 구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유성초등학교 그 뒤쪽에 그 좁은 길로 해가지고 그 유성 공주 가는 월드컵 그 경기장 쪽 가는 그 대로로 연결되는 그 T자길 말씀하시는 거죠? 가는 그 대로 있잖아요. 예. 거기가 선습 정체 구간이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2014년에 이게 행복청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이제 여기를 입체화할지 아니면 평면화할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입체화라고 하면은 고가도로나 아니면 지하도로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다리를 올려가지고 그 다리 위에 도로를 깔아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도로를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평면은 그런 다리를 놓지 않고 그냥 판판한 곳에서 그 길을 더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길이 하나 위로 이상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그럼 아무래도 공사비는 더 많이 들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행복청이랑 대전시가 돈이 없어서 좀 부족해서 기재부에서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입체로 하면 당연히 좋죠. 다리를 하나 더 놓고 하면은 그 교통량이 분산되니까 당연히 체증이 좀 덜해질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증액을 하더라도 입체화가 좋겠다라는 그 시각이 있었는데 사실상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한 150억 정도 깎았죠. 그래서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좀 부족해서 평면화로 좀 변경 추진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입체 교차로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돈이 깎이는 바람에 평면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일단은 착공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공정률 6.7% 정도 수준이고요. 재작년이죠. 2018년에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뒤늦게 불이 붙은 그런 현안인 거죠. 정치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면에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사실.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네, 그래서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뭐 이면에는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정치적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신데 어떤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사람마다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다 시각은 다른데 입체화를 하려고 했다가 평면화를 한 게 정치적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평면화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입체화로 다시 2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이제 도마 위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시각이 공존해요. 어쨌든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네요. 만약에 입체화로 이제 수정을 한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뭐 어떻게 확보가 된대요? 경제단체들이나 뭐 대전시 개발위원회에서는 시간이 더 딜레이 되고 돈이 더 필요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그 교통 물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접근에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입체화로 변경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를 계속 피고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입체화로 했을 때는 몇 초가 걸리고 거길 지나가는 그 구간이 교통량이 그리고 평면화를 했을 때는 몇 초가 걸리는지가 정확하게 전문가 측면에서 좀 검토가 되고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런 명분이 사실 지금 좀 약해요. 그러니까 입체화를 했을 때 교통 그 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교통 양하고 그다음 평면화할 때 양하고 비교를 해서 월등히 입체화가 했을 때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면은 그런 명분이 좀 살 텐데 그러한 조사나 이런 데이터가 좀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당시에 행복청에서 했던 실시 설계 용역에 의하면은 입체 방식은 67초가 걸리고 평면 방식은 125.6초가 걸린다는 그런 예측이 있었어요. 거의 2배 차이네요, 그러니까. 2배 차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그런데 네. 그 수백억을 더 들여서 1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년이라는 상황에서 이걸 뒤엎을 만큼 폭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1분만 기다리면은 사실 네 1분만 조금 1분의 그 여유를 갖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150억이 넘는 돈의 차이니까. 네 재정적 부담이 좀 상당하니까 착공도 된 시점이니까 이게 명분이 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번복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번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게 더 공론화가 되고 뭔가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은 공사 착공 전에 전 이게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좀 지역사회 안에서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시점이 늦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윤석 기자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 대전시 코로나19 그 동선 공개에 관련해서 좀 너무 미숙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그다음에 현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장대 교차로 그 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평면이 입체화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자님 코로나19로부터 무탈하시고요. 네, 다음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청수데이 최윤석 기자였습니다. 네, 달콤살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죠. 아마 코로나19가 없었다면은 지난 6월에 이를 기념하는 많은 의미 있는 행사들이 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 역시 또 국제학술대회와 그 앨런 위닝턴 기자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에서 그 한국전쟁 70주년 2020 골룡골 대전 시민 평화운동이라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콤살벌한 인터뷰 시간에는 이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민주평통 대전 중구협의회 남재영 회장을 만나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영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평소에 안 들으시죠? 네, 다른 팟캐스트는 제가 좀 뭐 이렇게 듣는데 네. 제가
제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방송 안 들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예, 저희 방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좀 많이 들어주시고 네,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아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이에요. 그래서 예. 아마 많은 그 여러 곳에서 관련된 기념 행사를 준비를 했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돼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그 2020 골룡골 대전 시민 평화운동이라는 캠페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우선 이 캠페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이고 또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든 이게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해 이제 12월에 우리 지역에 이게 종교인 평화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불교 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공식적인 어떤 그 종단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 총회에서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이니까 또 우리 지역에 이제 골룡골 한국전쟁에 이를테면 참상이 그대로 이렇게 묻혀있는 골룡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골룡골의 그 참상을 통해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운동을 우리 지역에서 좀 해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종교인들이 다 좋다고 이제 그렇게 총회에서 동의를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그 사업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이 이제 기독교의 안성철 감독인데 연초에 신년 인사회를 하면서 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진보, 보수, 중도 이 범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을 초청을 해서 남북 화해와 상생 그리고 남북의 이제 뭐 번영 위해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야 되고 원래 이 사업을 좀 골룡골 대전시민평화운동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참가한 단체들이 모두 좋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위원, 뭐 준비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회의를 계속해서 나가는데 코로나19 문제가 이제 닥친 거죠. 그래서 네. 계획들을 이렇게 해 나가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여서 계속 회의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 오프라인 계획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최대한 해 나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나름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골룡골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 시민들 중에서도 한국전쟁 때 가장 많은 민간인들이 이제 학살을 당했던 그런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념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좀 알림으로써 다시는 우리 땅에 이런 비극, 전쟁과 같은 비극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캠페인을 벌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더해서 그 아픔을 우리 골룡골의 아픔을 좀 소강 상태에 있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뭔가 좀 물꼬를 터는데 순수한 민의 힘을 좀 보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네, 뭐 그 회장님께서는 아까 저희 방송은 안 들으신다고 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제작했던 다큐멘터리는 혹시 보셨나요? 그럼 봤지요. 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계획할 때 그 영화를 극장 상영관을 빌려가지고 계속 시민들에게 무료로 상영하는 사실은 그 사업도 계획을 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런 계획들이 완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무산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큐멘터리 2편을 제가 이제 제작을 했는데 어떻게 뭐 괜찮았나요? 예, 저희가 그 골룡골에 대해서 사실은 대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대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룡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골룡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룡골을 두고 좀
여러 결이 다른 좀 이렇게 활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기도 했고, 네. 또 지금 이제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또 이제 이렇게 한 그 움직임이 있고요. 네. 또 요번 5월이죠. 20대 국회 마지막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를테면 이제 법이 통과되어서 또 진상조사에 관해서 법적인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또 앞으로 이제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이 골룡골의 아픔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부분에 대한 뭔가 시민들의 이렇게 민의 힘을 이렇게 모아내고 한반도 민의 힘으로 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이제 열자라고 하는 또 이제 이런 운동인데 이 운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골룡골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 골룡골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사 예를 들어서 목동에 있는 대전 형무소에서 골룡골까지가 9km가 됩니다. 대충. 그러면 우리가 1m에 좀 평화 인간띠 있기를 하면은 한 9,000명 정도가 이렇게 동원이 이제 될 건데 그 종교인들이 좀 그날 원래 계획은 6월 28일이 1차 학살이 있는 날인데 주일날이에요. 일요일 날인데 예배나 미사나 뭐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은 그 각 종단에서 종교 행사를 마치고 다 나와가지고 평화 인간띠 손잡기를 해보자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 계획이 또 시민들에게 골룡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피디님이 제작하신 영화 이를테면 그 영화도 좀 어떻게 됐든 무료 상영관을 하나 우리가 임대해서 무료로 이렇게 영화 상영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골룡골을 이를테면 대전 시민들에게 알리는 또 이 운동이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기획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로서는요. 그렇지요. 네. 뭐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뭐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화 인간띠 있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큐멘터리 상영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또 이 골룡골 대전 시민 평화 운동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오프라인 활동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하자라고 했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이 한 8, 90개 정도 돼요. 그 외국의 대사관이. 그래서 이 골룡골로 상징되는 한반도 한국전쟁의 참상, 이걸 좀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지지, 관심,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자.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이제 대사관에 골룡골의 참상을 통해서 한반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에게 어떤 비극인가 하는 걸 좀 알리고 알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좀 지지를 이렇게 호소하는 것들을 대상화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대상화를 통해서 이제 그 각국의 자국의 이를테면 평화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과 국제적인 평화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좀 그쪽 연결을 좀 시켜달라는 좀 그런 요청, 호소와 요청을 드리는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고 KCRP라고 한국의 이를테면은 종교인 평화, 전국 종교인 평화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국제평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이제 다른 나라의 이를테면 평화단체들을 좀 골룡골 시민운동 이 캠페인에 좀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좀 국제사회 쪽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를테면은 연대와 협력 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체나 이런 것들 또 온라인 매체나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이제 챌린지 시민 챌린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 챌린지를 통해서
이 골룡골 평화운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7.27 그 정전협정이 있는 그날에 좀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 디데이를 좀 그날로 잡고 있지요.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뿐 아니라 그 국제사회까지 골룡골의 참상을 통해서 이거를 매개로 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은 시민들께서 이 운동에 동참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챌린지를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계속 확산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사무실에 이렇게 전화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뭐 리플렛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혹시 알려줄 수 있으세요, 그럼요? 226에 0625. 042-226국에 0625. 예. 네,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은 이 골룡골 대전 시민 평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혹시 홈페이지나 뭐 SNS 뭐 블로그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골룡골 평화 운동 아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네. 예. 뭐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또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셔도 됩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 이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는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네.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평화통일 문제를 같이 이렇게 고민하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이 운동을 처음부터 기획할 때는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평화운동, 예. 그리고 뭐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생활 밀착형 이제 평화통일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종교나 이를테면 이념이나 정파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평화통일운동에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 운동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할 때 뭐 대전에서 기차 타고 평양들로 유럽 가자라고 하는 좀 이런 어떤 구호로 그러면 그 구호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쉽게 평화통일 문제가 우리가 좀 정말 기차를 타고 평양을 들러서 유럽을 갈 수 있으면은 그렇게만 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사실은 우리는 그 평화통일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정치적인 체제의 통일이나 이런 건 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지만 일반 시민이나 이렇게 민의 관심은 이를테면 그렇게 우리가 남북에 기차가 연결이 되고 그 기차를 타고 정말 평양 들러서 유럽을 갈 수 있으면은 저는 그거 자체가 한반도 평화 통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캠페인과 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뭐 동시에 그러기 위한 시간과 돈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작은 그 관심과 참여가 대전에서 벌어졌던 그런 끔찍한 참상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평화의 메시지를 더불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운동에 좀 함께 힘을 보태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골룡골 참상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콤살벌한 인터뷰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2020 골룡골 대전 시민평화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민주평통 대전 중구협의회 남지영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의 먼데이 대전을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코너 외나무다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진보 성향을 가진 학자, 보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배 교수와 중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 정치인데 국민의당 전 김세한 수석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주 만에 뵙습니다. 네, 코로나가 좀 많이 더 확산된 것 같아요.
예, 정말 염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김세한 대변께서는 뭐 별일 없으셨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주변 분이 뭐 이렇게 확진자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동선에 있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제가 관주동에 사는데 요즘 관주동 많이 나오죠. 가수원 정림동 이쪽이 아주 위험해서 아주 오히려 요즘엔 집에 가는 게 겁나는. 사실 저도 그 관저동 사시는 이제 주부들, 마을 활동가들 몇 번 만났는데 정말 걱정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의원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감염 확산세가 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뿐만 아니라 진잠에서도 이번에 의원에서 나왔어요. 네네. 원장님까지 나오니까 지금은 사실 오히려 평온한 거고 가만히 있는 그 저희가 원래 오늘 방송 녹음 전에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가 그 제가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녹음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 대전시의회 의장 선출 그 실패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전반기 8대 의회 전반기 때 그 김종천 의장이 이제 의장을 하고 후반기 때에는 똑같은 3선에 이제 권중순 의원이 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옥신각신이 있다가 결국은 민주당에서 당내 당론을 만든 게 권중순 의원을 단독 후보로 추대를 하자 해놓고 했지만 본회의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선 네 교수님부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 워크숍 할 때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총선 끝나자마자 한번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됐을 때 제일 조심할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이 제대로 돌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아마 첫 번째 테스트가 이 부분일 거다. 총선 그 당선자들 대상으로요? 네, 당선자 할 때 그때 뭐 보도도 돼 있고 그랬으니까 거기 나온 실제적으로 이제 첫 번째 당이 외부에 보여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걸 거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좀 경고를 했었는데 안 먹혔네요. 아무도 그때 이제 사실 경고한 거는 의원들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될 어차피 뭐 오야붕 이런 말씀 그렇지만 아니 뭐 역할을 다 하셨으니까 학자분께서 오야붕 얘기하셨습니다. 꼬붕과 오야붕. 네, 우리나라 정치 지역 정치가 그 수준. 그렇죠. 말로는 뭐 그 각자 뭐 시민의 뭐 대리하고 대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조직 관리하는 그런 뭐 꼬붕 역할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조정해서 당 이미지도 관리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의원님들 거기 여러 분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을 안 쓰셨는지 아니면 신경이 안 썼는지 약발이 안 먹혔는지 죽은들의 영이 안 서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세한 부대변인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일들이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예견하는 것처럼 이미 시의회가 독점 정당이 탄생하는 순간 이런 일들은 일어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됐던 일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시의회를 전부 특정 정당이 독점을 하면서 그 시의회의 힘 자체를, 권력 자체를 자기네들의 개인 정당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래서 그것을 무슨 합의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들끼리 잠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논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전에는 누가 하고 후반전에는 누가 하고, 상임위원장 전반전에 전반기 못 맡았으면 후반기에 맡지 않고, 이게 이른바 나눠먹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비례대표 뽑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은 좀 덜하지만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뽑을 때 공천권 갖고 있는 분이 막 싸워요, 경쟁자들끼리. 그러면 전반기 2년은 당신이 하고 후반기 2년은 본인 실제로 해라. 충남의 여러 기초의회에서 그렇게 벌어졌죠. 그거 자체가 범죄입니다. 네.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하는 걸 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또 당연하게 당론이라고 또 얘기하면서 지키라고 하고, 시의회에서 엄연히 두 번이나 선거를 통해서 부결이 된 사안을 가지고 또 이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서서 그걸 중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전 지역구 7개 국회의원, 민주당이 지금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예견될 그렇죠. 수밖에 없다.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고,
그 권력에 대한 개인 사유화라는 이 네. 생각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중복되니까 제가 좀 잘라볼게요. 저는 근데 그 전제가 좀 잘못된 것도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이 독점하고 싶어서 독점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일단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힘으로 그거를 장악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민주당이 처리한 과정들은 분명히 지적이 받아 마땅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 지역 정치의 그런 공천 시스템이 너무나 잘못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상파에서도 뭐 이종호 의원 예를 들어볼게요.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선대본부장을 했다가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선대본부장을 해요.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이 돼서 뭐 복지환경위원장을 맡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의장 도전한다고 엄청나게 열을 올리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전과 사범이에요. 예. 폭력도 있고 상해도 있고 음주도 있고 뭐 이광복 의원 전과가 5범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뭐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뭐 이런 범죄들이 있는 분이 공천을 받아서 구의원 3번 하고 구의회 의장도 하고 시의회로 가서 뭐 상임위원 산업건설 상임위원장을 해요. 전과를 가진 분이.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공천들이 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솔직히. 예. 너무 세게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그 공천을 한 것도 결국엔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문제냐? 그러면 이게 다른 당도 다 똑같다.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물타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지금 당선된 당이 그 당밖에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당이 됐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럴 수는 있는데 네네. 지금 그걸 논하면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건 다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 중도적 생각을. 네,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민주주의가 없거든요. 공천이 아니니까. 공천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근데 사천이죠. 사천. 예. 김종천 의장도 사실 못 받을 공천이었잖아요. 예, 그 사천이고 그거는 뭐 말로 안 해서 그러지 거래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다 추측을 하니까 어떤 거래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거래든 어쨌든 거래를 통해서 그 공천 받은 거고 어쨌든 시민의 선택을 받았으면은 시민의 선택받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전혀 접어두는 거죠. 뭐 지금 표현 그대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 오히려 뭐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는 정말 본질이 호도되는 말도 안 그분들 되는 정말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이라는 거 이 뒤에 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본인이 그래서 저 이런 거 제안하고 싶더라고요. 의원 한 사람씩 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당신 다음번 투표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렇게 한다고 하는지 공개적으로 다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 인터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투명한 거잖아요. 다 숨는 거잖아요. 그런데 숨는 이유가 뭐냐면 뻔해요. 이제는 왜 숨나라고 하는 게 사적 이익 때문에 숨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당도 아니고 대전 지역에 뭐 의정 활동, 뭐 시정 감시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개적으로 저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금 앞에서 잠깐 나와서 얘기하신 분들 중에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서 공개적으로 시위하신 분들 또 오광영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선언을 하셨잖아요. 보직 안 맞겠다. 안 맞겠다. 그런 걸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뭐 이제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은 권중순 의원이 이제 그 의장 후보로 됐다가 이제 실패했고 바로 사퇴서를 냈다가 또 철회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KBS에서 개그 콘서트가 종방이 됐어요. 이제 안 하는데 이제 그게 안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권중순 의원이 이제 갈갈이 박준영의 대타 역할을 하는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적 갈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시민들 웃기는 것도 방법이 가지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웃긴 게 그러니까 의장 선출이 무산되고 나서 사퇴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사실은. 지역 주민이 없는 그럼요. 거죠. 자기가 본인이 선출직에서 되신 분이 동의도 없이 그 의견 유권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바로 사표를 거죠.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데 웃긴 얘기는요. 지역의 몇몇 사람들이 언론인들이나 모여서 참
얘기했어요. 저거 한 달 안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 그런 예상은 좀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도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들어와서 또 가진 명분을 다 세워서 다시 또 출마할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지를 남겨뒀죠. 정말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녹음 기준으로 하면 아직 결정 안 했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우리 방송 올라가는 것도 그날 뭐 보내야 한다니까 아마 방송을 들으실 쯤에는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은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충남 지역의 사례를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 비례대표 1년씩 통합당 의원들이 통합당에서 그렇게 했다는 사례도 정진석 의원 그러니까 1년씩 자기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전에 당내에 어떤 논의가 있었다든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유럽의 내각제에서는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사전에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 유권자들하고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편한 대로 하니까.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보스들이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이것이 시민들과 관련해서 어떤 지역의 문제라든가 민주주의 발전 거창하게 날마다 얘기하는 그거는 아무 관계 없는 게 드러나니까 이거는 지방자치 특히 지방정치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조금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다른 것 중에 한 가지는 너무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의회 무용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필요 없다. 네, 이따위로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없애면 이건 안 돼요. 전혀 저도 없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역 시민들이 그래가지고. 정당법에 이제 몇 가지 바꿀 것도 있고요. 지역 정당에 관한 문제도 있고. 로컬 파티. 법 제어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 경선해라. 국회의원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네. 국회의원 하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 같은 데다 넣어서 그 합법적인 절차를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차라리 정당 공천제를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사조직화가 되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정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정당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한번 거르기는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실려 있는 사람들만 뽑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경선도 마음 먹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경선조차도 지역 국회의원의 의중이 있는 사람이 되실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초의회를 살리려면 지방의회를 살려면 정당공천제가 결국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법안도 올리고 하는데 결국엔 국회의원들이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고 승인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오야북 노릇 해야 되고 신부름 시켜야 되는데 자기 수족들 잘리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초 광역 그 지방의회 의원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본인 주근하고 찍은 사진 올리는 그런 프로필 사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얘기가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네, 정부에서 그 얼마 전에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대전도 대덕구를 제외하고는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묶이게 됐는데 이게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이 집값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기보다는 계속 집값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런 이제 그 반론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선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그동안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죽대짜세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둔산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 가면서 사실 둔산에 20평대 아파트 있었던 걸 전세 주고서 그 전세를 갖고 집을 사서 시골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교수님은 정치인 아니니까요. 일단은 갭 투자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갭 투자가 아니라 사실 대전은 거의 사실 오르질 않았죠. 네네. 서울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왜 부동산에 이렇게 돈이 몰리는가에 대한 거를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선 제 질문을 드렸던 질문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이냐, 있었냐, 있을 것인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거라고 보신다고요? 네. 우리 김세한 대변께서 어떠세요? 질문 자체가 넌센스죠.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었고 김현미 장관 얘기하던 하는 4번이던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20번이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아무런 실효가 없었고 오히려 6.17 대책 이후에도 지금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 상황이고 그 전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5월 7일 날 정부에서 용산 개발하겠다고 차관이 나와서 직접 얘기하고 6월 5일 날 잠실야구장을 뭐 컨벤션 센터 이렇게 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그 일대가 이미 서울에서 집값이 막 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개발하겠다고 하고 6월 17일 날은 이제 조세 정책, 금융 정책으로 이제 규제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언밸런스한 거죠, 사실은.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주택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절대 다 나머지는 다 공연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정부에서도 일부의 정책들은 공급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김현미 장관만 조세 정책하고 금융 정책으로만 자꾸 이걸 땜질 방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확립시킬 수도 없고 실효성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많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는 이미 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으면은 집 없는 분들의 기회가 가는 게 아니라 있는 분들이 또 하나의 집을 얻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공급을 늘린다는 게 마냥 또 대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세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쓰려면 지금 이 정부에서 잘못한 게 임대업자들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업자들 뭐 양성화한다는 의미로 지난 정부 때부터 한 거죠. 풀었다가 결국에는 임대업자들이 지금 이 집을 산 게 전국에 100만 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을 쓰려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유세 이런 것들을 대폭 높이고 건설업자들이나 공기업에서 하는 분양가 뭐 이런 것들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뭐 우리 공무원이라든 일반 사람들 집 한 채 살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빨갱이 정책 아니에요? 라는 얘기고 하나만 더 공급을 늘리라는 얘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에서 나서서 그린벨트니 뭐니 다 수용해서 거기에 건물을 져서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들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주면 얼마든지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서도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유세 얘기만 나와도 정말 뭐 사회주의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도 보유세에 관한 그런 거부 반응이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저는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좀 언론에서 과장된 것도 있다고 봐요. 좀 부추기는 감이 없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사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이유가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보급률은 이미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과잉 공급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형태의 수요가 늘긴 하죠. 근데 이때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가격이 급격히 급등한다고 얘기하는데 급등한다는 얘기는 직접적인 수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수요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호가의 문제지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 거래가 아니고 가상이니까요. 버블인 거죠. 그 올라가는 문제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만 내놓으면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니까 예를 들면 당장 지금 대전 지역에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그 거래에 대해서 차액을 계속 지금 세금을 물리고 있잖아요. 네. 이 차액에 대한 세금을 뭐 과감하게 늘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중적인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는 여기에 몰리고 있는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게 주택 수요에 관한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라는 거잖아요. 투기 수요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도 있고 다 돈이 도는 건데 이 돈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통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돈의 흐름에 대한 건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주택만 한다면 당연히 주식으로 가든지 다른 쪽으로 옮겨가겠죠. 이게 이 시중에서 돌고 있는 이 여유 자금들이 어떤 성격인가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단순히 지금 호가가 변화하고 있다. 그게 과도하게 나타나고 실제 차익을 실현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사실.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도 네. 모르고요. 그렇죠. 네, 차익이 실현됐으면 그냥 지금 가격이 그렇게 뭐 누가 30억 차이가 난다, 뭐 20억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 팔아봤어야 나오는 거고 당연히 차이가 나면 세금으로 다 거둘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그 세금을 안 내겠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뉘앙스 차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해가 다 되는데요. 전 두 가지는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됐던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도 당선자 시절에도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와서도 집값만큼은 잡겠다. 자신 있다. 어떤 정책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할 테니까 믿어달라. 근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집값이 올랐고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집 사기가 어려운지. 그러면 정부에서 최소한 인정하고 그동안 이러이러한 정책이 잘못됐다. 인정하고 그 정책을 수반했던 사람들을 교체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게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 자꾸서 그리고 또 전 하나는요? 정권 탓, 언론 탓 이렇게 해서는 이제는 이걸 정치 논리로 풀 수가 없다. 오케이. 또 하나는요? 두 가지. 마지막 하나는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집권 여당의 민주당이나 몇몇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왜 들고 나올까? 이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레임덕이 오는 시그널이라고 봐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빨리 노선이나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만 우리나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대통령한테도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세현 의원 부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리고 보유세 같은 그런 조세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공급량을 늘려서 청년이나 어떤 무주택자들에게 그 공공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셨고요. 네, 우리 교수님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 자체로 볼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돈의 흐름의 측면에서 자산의 측면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고요. 얘기하신 보유세는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유세보다 사실은 저는 이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래 차익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분 주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갖지 못하도록 하는 5억 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한 4억 8천을 세금으로 걷는다.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 해놓으면 더 이상 그러니까 사실 집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오히려 차라리 저는 그 주식 쪽으로 카톡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주식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건 좋다고 봐요. 왜 그래 이게 어쨌든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돈이 흘러가는 건 투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완전 투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거보다는 실제 주식 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이게 물론 이제 너무 주식도 특정 기업이나 특정 분야로 단기 투자가 되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거든요. 주식은. 근데 이게 부동산은 흐름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영역으로 가는 거 이거는 절대 막을 필요가 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부동산은 집은 주거가 가장 제 1순위이지 투기나 투자의 수단은 그 후순위여야 되는데 좀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우리 모두의 각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집값 안정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안정화가 지금 현상 유지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외나무다리 원수 네, 두 분하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굉장히 끝났나요, 시간이 벌써? 부족. 한마디 더 다른 팀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갔는데 짧게 1분씩 드릴게요. 그럼 하시고만 하세요. 네. 편집하면 되니까. 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이 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교수님처럼 이렇게 정책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부의 모습이 필요하다.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이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라인이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정말 이제 정책으로 바뀌어야지 사람을 바꿔서 정말 탁현민이라는 분이 와서 이게 국민들 이벤트나 뭐 감동 이런 걸로 또 이게 이렇게 시선을 돌리거나 덮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 교수님처럼 알겠습니다. 정책으로 정확하게 권선필 국회로 알겠습니다. 권선필 국회로 1분 드릴까요? 저는 앞에 얘기했던 우리 지방의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들으시는 시민들이 이거는 정말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눈여겨보는 것뿐만 아니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번 선거 때 보자. 이거 꼭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선거 때 보자. 공천을 잘 줘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지역 정치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많은 압력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고를 던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나무다리 모건대학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와 국민의당 전 수석 부대변인 김세환 님이셨습니다.
네, 전문가로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어보는 주간 상식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법률 상식 시간인데요. 어마무시한 법, 법무법인 충청우산 서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정말 대전을 강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네, 무탈하시죠? 네, 저는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7월 중순에는 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좀 희망을 해봅니다. 예, 소망합니다. 네. 최근에 대전시 의회에서 또 이제 의장 선출에 실패해서 많은 그 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래서 주민 소환, 이거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주민 소환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주민 소환 또는 국민 소환이라는 말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를 이 선거권자들인 국민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모든 선출직 대표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단체의 경우에만 그 지방 단체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지자체장들하고 지방의회 의원들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연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원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2006년 2월에 공표되면서 제주 지역에 한해서 주민소환 제도가 먼저 도입이 됐고요. 네. 2007년 5월에 주민소환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해서 주민은 그 지방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이때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하고요.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주민소환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투표 청구권자의 청구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뽑았긴 했지만 뽑아놓고 나니까 이게 제대로 일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 요건을 갖춰서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권리를 보장해 놓은 게 그 주민소환법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맞습니다. 요건들이 있나요, 그러면은? 우선은 바로 소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주민소환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이 그 지기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단체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유권자들의 10%의 일단은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야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럼 파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투표를 요청할 권리가 생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시당 분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지역 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 서명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일일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 서명 요건을 대부분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투표로 붙이는 경우가 또 쉽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말은 나올지언정 실제 그 10분의 1, 그러니까 10%는 아니면 15%, 20% 이런 주민들, 그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는 게 물리적으로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을 고용해서 한다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갈 것이고 쉽지가 않겠네요, 정말로.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투표로 붙여준다고 해서 바로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투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또 이제 그 주민 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그러니까 33.3%의 투표율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도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일례로 보시면 2019년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90건이 추진이 됐다고 합니다. 네. 투표로 이어진 건이 단 10건. 그러니까 한 100건 가까이는 아예 서명 동의조차도 이제 받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건 중에 2건만 실제 소환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8건은 33.3%의 그 투표 유권, 유효 투표 유권을 갖추지 못해서 개표조차 하지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서 투표를 했다 치더라도 이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투표함조차 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지금까지 2007년부터 뭐 12년, 13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투표까지 간 건 한 10% 정도. 그리고 실제로 그 직을 끌어내린 사람은 2%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민 소환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광역 단체장의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태한 대주도지사, 그리고 김신우 대전교육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이 이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됐었지만 한 번도 이제 그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 바는 없고요. 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뭐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투표의 결과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퇴하는 결과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네, 당시에 그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3분의 1이 이제 차지 않아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제 투표함조차 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또 최근에는 우리 지역의 그 공주시 김정섭 시장도 이 주민 소환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국한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관심은 거기에도 있지만은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국회의원들은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뭐 일정 형량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주민들의 힘으로 뭔가 국회의원들의 직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그러니까 국민소환제라고 해서 이제 뭐 논의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은 2004년 국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에부터 조금씩 얘기가 되었고, 이후에도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이제 특권들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국민소환제가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동시에 자동 폐기를 반복해 와서 현재 21대 국회까지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어 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발의를 했던 얘기는 뭔가 쇼로 보여지긴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표결로까지 본회의까지 상정을 안 했다. 그래서 자동이 폐기됐다 이런 얘기인 거고. 맞습니다. 예. 네. 21대에서도 입법 관련한 입법 발의가 좀 있지요. 네, 지금 현재 2건의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열린민주당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것은 대전대덕구 의원인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진석, 조승래, 안민석 등 11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투표, 그 주민소환 투표의 요건과 이제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일단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이 아닌 거죠? 이건 국회의원이니까 전체 유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더 어렵겠네요. 그럼 이거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조차 좀 의문이긴 합니다. 국민 밉상으로 완전히 막 자리 박혀가지고 뭐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거의 실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도 지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실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건도 발의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인데요. 천안시 병의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을 국민 소환 투표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떤 형법적인 어떤 처벌 대상이 됐을 경우에 일정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헌법 제46조에 국회의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그런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소환 투표인은 청구인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00분의 1로 하고요. 그리고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전국들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요. 이게 그 어떤 상징성을 뛰어넘어서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좀 실효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법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과 지자체의원, 단체장이나 의원의 경우에 조금 이제 또 달리 보셔야 되는 게 또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국민의 어떤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범죄 사유 없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뭐 이러한 법이 뭐 가능할지 여부도, 그러니까 위헌의 여부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법과 충돌될 수도 있다. 이런 법안들이 그렇죠. 발의가 돼도 네. 그리고 또 뭐 이러한 주민투표제나 국민투표제의 경우에는 또 뭐 어떤 소수인권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탄압의 수단으로 또 악용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귀신 작전 이런 걸로 해서 상대 맞습니다. 반대판 이렇게 몰아내려고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법들에 우선해서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보려면은 애초에 투표를 할 때 보다 많은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정말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정치 생각하면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좀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도 우울한데 이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폴리틱스 블루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출마하시죠. 생각 없으세요? 네. 아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네, 코로나부터 무탈하시고 조만간 꼭 뵐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마무시한 법 법무법인 충청우산 서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